탈북 전단 살포를 비난해온 북한이 모든 남북 채널 차단과 함께 대남 사업의 대적 사업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대화 보건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정부 상황과 향후 전망을 보도합니다. 학대로 심한 상처를 입은 채 발견된 9살 어린이의 의붓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잔인한 범행도 교육을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는데 의붓 아버지뿐만 아니라 친어머니도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탁구클럽, 건강용품 판매업체, 노인복지시설까지 수도권에서 연쇄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수도권 대유행 양상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어서면서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장마도 평년보다 열흘 정도 빨라서 제주도에선 내일 장마가 시작됩니다. 수소 전기차가 도시를 밝히는 시대로 현대 수소전기차. 경남 창녕에서 9살 아이가 부모에게 2년 동안 모진 학대를 당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온몸에 멍과 상처를 냈던 의붓 아버지를 SBS 취재진이 만났습니다. 집을 나갈 거면 지문을 지우라면서 뜨거운 팬에 아이 손을 다치게 했다고 그 남자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잘 키우려고 그랬다고 했는데 훈육과 폭력은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8시 뉴스는 가장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학대받는 현실을 고발하고 개선책은 없는지부터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희재 기자가 그 의붓 아버지의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상처투성이 양상한 몸으로 구조된 9살 초등생 A양. 의붓 아버지와 친어머니에게 2년 동안 학대를 당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아이 집에서 만난 의붓 아버지는 취재진에게 학대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불에 달군 프라이팬으로 아이 손을 다치게 한 끔찍한 범행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간다고 하는 거야, 여기가. 프라이팬 달궈가지고 너 나갈 거면 손가락 찢어라. 너 지문 있으니까. 집을 나가도 지문을 조회해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 없애고 나가라고 했던 겁니다. 아내를 대신해 교육한 거라고도 주장합니다. 옆에 또 한 3, 4일 정도 먹었어요. 이제 와이프가 울면서 못하면 애기 책으로 마치 해줘야 돼요. 애기는 뭐 어떻게 죽일 수도 모르는 정도로 이제 흥분을 하는 난리잖아요. 잘 키우려고 그랬단 건데 제 딸이 아이라고 생각했으면 뭐 공부 안 한다고 하거나 그렇게 하면 신경 안 썼겠죠. 저도 이제 잘 못 배웠고 와이프는 못 배웠는데 애까지 이제 못 배워보면 어떻게 될지 뻔하니까 반성을 많이 하고 그래요. 아동 전문가들은 학대 가해자의 언어라고 평가했습니다. 고문이죠, 고문. 너무 사랑하는데 요번은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사랑하면서 키우겠다. 전형적인 멘토더라고요.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박 씨와 친어머니를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A양 학교와 지인들을 상대로 아이의 진술처럼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집 밖으로 도망쳤던 아이를 처음 도와준 사람은 한 여성이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둔 엄마로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편의점에 데려가서 먹을 걸 사줬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도와달라는 한마디도 처음에는 쉽게 꺼내지 못한다는데 따뜻하게 다가와준 그 여성에게 아이는 그동안 자기가 집에서 겪었던 일들을 다 털어놨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아이를 도와줬던 그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5시쯤 경남 창녕군 빌라 앞. 아버지를 만나러 차를 몰고 가던 송모 씨의 시야에 맨발로 걷던 여자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했거든요. 근데 왜 신발을 왜 안 신었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대답을 자연스럽게 확 못하는 거죠. 차에 내려 살핀 아이는 온몸이 상처와 멍투성이었습니다. 또래의 자녀를 가진 엄마로서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차에 태워 근처 편의점에 데려가 가장 먼저 도시락과 과자를 사서 먹였습니다. 하루에 한 끼 이제 겨우 먹고 애도 진짜 말랐어요. 밥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랬거든요. 그리고 소독약 등을 구입해 상처 부위를 치료해주자 아이는 마음을 열고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파이프로 맞고 쇠사슬에 묶이는 등 고문 수준의 학대를 당했다는 겁니다. 욕조에 물을 받아서 머리를 담궈가지고 그래서 숨쉬기 힘들어서 죽을 뻔했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송 씨가 들은 아이 손가락의 대인 상처는 의붓 아버지 주장과는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왜 짖었어? 제가 물어봤거든요. 가족이 될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지문을 없애는 말이 되나요? 송 씨는 아이를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한 번 심하게 맞은 게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심하게 맞은 상처. 옷 위로 곪은 그런 자국도 있잖아요. 올라와 있고 팔이 단단했어요. 심하게 맞으면 이게 단단하게 붙는데요. 그냥 지나쳤다면 아직도 학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아이를 생각하면 그저 어른이란 게 미안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어른으로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아무리 부모지만 아이가 잘못했다고 그러는 건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SBS 정만석입니다. 이런 아동 학대는 시작은 우발적일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반복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엔 잘못했다, 가르치려고 했다, 다신 안 그러겠다고 하는데 실제 아동 학대 통계를 보면 5년 안에 다시 학대를 하는 사례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학대가 반복될수록 그 정도도 더 심해져서 얼마 전 여행 가방에 갇혔다 숨진 아이처럼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처음 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부터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떼어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 장훈경 기자입니다. 계모의 지시로 한겨울에 찬물 욕조에 들어가 1시간 동안 벌을 서다 9살 아이가 숨진 사건. 친부의 동거녀가 9살 의붓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이나 가두어 숨지게 한 사건. 두 사건 모두 아이의 죽음을 미리 막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학대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부모가 학대를 부인하거나 아이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가해 부모와 피해 아동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실제로 당장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응급 상황이 아니거나 성학대 정황이 없으면 가해 부모와 아동을 분리하기는 쉽지 않다고 현장 담당자들은 말합니다. 맞았지만은 그래도 우리 부모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 또한 분리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예 의사와 여러 가지 그 여건이 안 되면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을 때 가장 많이 내려진 당국의 조치는 이른바 원가정 보호 지속. 10건 중 8건 이상이 그냥 가해 부모와 피해 아동을 한 집에 둔 겁니다. 분리 장소가 부족한 것도 원인인데 전체 분리 아동 3,500여 명 가운데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 있는 아이는 채 3분의 1도 안 되고 나머지 3분의 2는 친척집 등에 살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멍이 들어도 아동을 분리합니다. 부모가 그래서 벌벌 떱니다.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단 분리가 정부는 부모의 체벌을 허용한다는 인식을 주는 법 개선 요구가 이어지자 친권자는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현행 민법 조항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어른으로서 아이들한테 미안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이를 때리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그렇게 맞은 아이가 모두 4명이었는데 수사가 시작되고 몇 달이 지나서야 자기 아이도 맞았다는 걸 알게 된 부모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불에 쌓인 아이 등을 어린이집 교사가 손바닥으로 계속 내려칩니다. 재우려고 토닥이는 걸 넘어 아이 머리가 흔들릴 정도로 때리는 겁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자 손으로 머리를 누릅니다. 다른 교사는 이불에 싼 아이를 CCTV 밖으로 끌고 갑니다. 지난해 10월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이 등이 푸르스름해진 걸 발견한 부모 A씨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 가서 알게 된 사실인데 수차례 이렇게 누적이 된 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가 아이를 재우기 위해 두드리다 생긴 멍이라고 설명했는데 아이 멍을 이상히 여긴 소아과 의사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이 석 달치 CCTV를 분석했더니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 차례인 줄 알았던 폭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걸로 나타났고 피해 아이도 4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서너 달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10월인데 그걸 저한테 2월 달에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10월인데 그러면 그 선생님은 왜 여지껏 썼어요?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쓴 거잖아요. 못 움직이게 이불로 꽁꽁 싸매서 그렇게 오랜 시간 했다는 거는 이거는 아이한테 엄청난
큰 학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아이한테 큰 트라우마가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들의 폭행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교사 2명과 원장을 아동학대 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다음은 최근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북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남북 사이에 있던 모든 연락 채널과 통신망을 오늘 다 끊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연락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바꾸겠다고도 했습니다. 남측을 이제 적으로 규정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김혜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북 간 모든 연락 채널을 완전히 차단, 폐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남측이 반복 적대 행위, 즉 전단 살포를 묵인해 남북 관계를 파국으로 몬댔다는 결정이라며 김여정 제1부부장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지시사항이라고 했습니다.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 공간을 완전 격피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 단계의 행동이다. 남북 연락사무소 채널과 군 통신선, 판문점 기계실 통신선뿐 아니라 청와대와 노동당 중앙위, 즉 남북 정상 한 라인도 끊었습니다. 실제 북한은 오늘 우리 연락 시도에 일절 응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또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 즉 적대적 사업으로 바꾸겠다며 단계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 사업 계획들을 심의하고 오늘도 북한 매체들은 각 단위 규탄 집회와 성명을 집중 소개하면서 대남 비난 분위기를 잡아갔습니다.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는 4.27 판문점 선언에 담겼던 합의 사항입니다. 남북 관계 경색이 장기화할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 정부는 남북 간 통신선이 유지돼야 하며 정부가 남북 합의를 준수할 거란 원칙적 반응을 내놨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2년 전 남북 정상은 판문점에서 만나서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이어서 같은 해 9월에는 군사 합의를 통해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구역도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남북 사이에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에 완충 구역을 마련한 겁니다. 그리고 비무장지대 감시 초소, 즉 GP도 일부 철거했었는데 자 이렇게 그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의 노력이 빛이 발할 위기를 맞았습니다. 북한은 얼마 전 군사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데 이어서 오늘은 단계적 대적 사업, 즉 적대 행위 계획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그 단계적 계획이라는 게 뭐가 될지 김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북한이 단계적 대적 사업을 예고한 건 우리 측 대응 과가며 갈등 수위를 점차 높여나가겠다는 겁니다. 김여정이 언급한 9.19 군사 합의 파기도 얼마든 쪼개서 우리 정부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낮은 수위로 GP 시범 철거 같은 그간 성과들을 원점으로 돌리는 돌발 조치들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GP 초소를 일부 이제 철거를 시켰고 했는데 이걸 원상복구한 행동을 한다든가 판문점에서의 무장해제를 갑자기 무장을 하고 나타날 수도 있고 수위를 높여 무력 시위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서해 완충구역에서 해안포나 함포 사격에 나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접경지에서 골치 아프게 할 거라고 한 만큼 서해 북방 한계선 NLL 넘나들며 우리 군을 도발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겠죠. 원로 통제라든가 이런 것의 빌미로 NLL을 침범하고 또 그 넘어오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나아가 올 초 공언한 새 전략무기 시험이나 SLBM 발사 등 미뤄뒀던 군사행동의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철거 지시가 있었던 금강산 관광 남측 시설, 또 개성공단 시설의 완전 철거 카드도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자, 그럼 청와대는 이런 북한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병남 기자, 앞서 이제 통일부에서는 정부 차원의 이제 원론적인 반응이 나왔는데 청와대 입장은 따로 나온 게 있습니까? 오늘 기자브리핑 때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의 통일된 입장을 통일부를 통해서 말했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 차원의 메시지는 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도 따로 소집되지는 않았는데요. 전반적으로 로우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일단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뭐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은 게 없어도 혹시 뭐 내부적으로 북한이 왜 이러는지 청와대가 분석한 게 있을까요? 북한이 명시적으로 걸고 넘어지는 대북전단 문제부터 보면요. 살포를 안 하기로 했으면 지켜야지 우리 정부 뭐 하는 거냐.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살포 행위가 북한 방역을 위협한다. 북한이 그렇게 인식하는 것 같다는 분석이 청와대 내부에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방아쇠로 작용했을 뿐이고 본질은 역시 9.19 합의 이후에 누적된 불만의 표출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핵심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을 이행하라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북미 대화 중재자로서의 우리 정부 역할에 대한 실망감도 있는데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의 대남 강경 발언을 계속 싣는 것 역시 일종의 배수진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북한이 관계를 풀려고 할 때 오히려 세게 나오더라 이런 낙관론도 일부 관계자들에게서는 감지됩니다. 자, 청와대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면 뭐 앞으로 어떤 대응 계획도 마련했을 텐데 혹시 취재된 게 있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이죠. 청와대는 내심 6.15를 전후로 해서 남북대화 재개의 모멘텀이 생기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만 이제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보는 듯합니다. 현재로선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한다는 원칙론을 앞세우면서 긴장을 풀 해법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파격적 대북 제안이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SBS 전병남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내용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이제 전병남 기자 이야기는 청와대에서는 이제 전단 살포 문제는 방아쇠로 작용했을 뿐이고 뭐 여러 불만이 쌓였던 거다 이런 건데 안정식 기자도 이 분석에 동의를 하시나요? 네, 저도 이 전단 자체가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전단은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하나의 원인일 뿐이다. 이런 점에는 동의를 합니다. 네. 다만 북한의 지금 불만이 남북 정상 합의 이행하라는 메시지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요. 네. 물론 뭐 정상 간 합의 이행하라는 불만을 북한이 갖고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북한이 전역에서 대남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건 당분간 남북 관계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런 뜻으로 보이고요. 대북 제재하고 코로나19로 경제 상황 힘든 상황에서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전가시키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이 탈북자하고 남한이 지금 북한이 상정하는 외부의 적으로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남한에 대한 거친 비난을 북한에서 2인자라고까지 불리는 김여정이 계속 주도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나요? 네, 지금 북한 전역에서 규탄 시위가 벌어지고 있죠. 근데 이 정도 인원 동원이 가능하려면 사실 이 최고 지도자의 의중이 실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안 나서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국면을 주도할 수 있는 건 지금의 북한에서는 김여정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이틀 전 정치국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보면 김 위원장이 경제만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는 민생을 챙기고 김여정이 다른 역할을 하는 걸로 역할 분담이 돼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올 연말 미국 대선 국면에 가면 이 북한 입장에서 남한이 필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미국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 북한 입장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새로 설정하려면 우리 도움이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김 위원장은 한 발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뭐 상황이 녹록지 않고 또 북한이 쉽게 태도를 바꾸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혹시 뭐 해법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뭐 당분간은요 좀 여유를 가지고 북한 내부에서 이 긴장이 필요한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코로나19 속보입니다.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 속에 학교와 학원에서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과 경남에선 초등학생, 중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아 학교가 문을 닫았고 서울 송파에 있는 대형 입시학원에선 급식실에서 근무하던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에선 할아버지와 딸 그리고 손녀 2명까지 일가족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매 중 초등학교 3학년 동생이 다니는 학교는 등교가 중지됐습니다. 운동장엔 선별 진료소가 설치됐고 학생과 교직원 전원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인터넷 지금 그렇다고 그래 여기까지 올 줄 몰랐는데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죠 지금. 매력도 없는 애들을. 언니가 재학 중인 중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긴급하게 진행된 진단검사에 보호복을 입은 채 검사 업무를 보던 보건소 직원 3명이 탈진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저희 학교에서도 나타날까 봐 무섭죠. 여기까지 올 것 같아갖고 애들이 뭐 마스크 계속 뺐다가 그 몇 분 뒤에 또 쓰고 그러니까 뭔가 무섭 보여요. 경남 양산에서도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아 역시 등교가 중지됐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강남 대성학원에선 급식실에서 조리 보조원으로 근무하던 20대 남성이 양천구 목동 탁구클럽에 방문한 뒤 확진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강생과 강사 등 450여 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롯데월드를 다녀온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원목고에선 전수 진단검사 결과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학년 대면 수업이 시작된 지 이틀째인 오늘 전국의 520개 학교는 등교 수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교육부는 개학 지연으로 고3 학생들이 올해 대학 입시에서 불리해졌다는 우려와 관련해 다음 달 중에 각 대학별로 고3 학생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수도권 곳곳에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 광명의 한 노인복지시설, 또 성남의 방문 판매 업체에서 여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각각 서울 양천구의 탁구장과 관악구 방문 판매 업체에서 이어진 연쇄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민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광명의 종합사회복지관. 이 복지관 2층에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보는 어르신 보호센터가 있는데 입소자와 종사자 등 7명이 이틀 새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센터 입소자인 서울 구로구 71살 A씨가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접촉자 45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이후 80대 입소자 3명, 50대 종사자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용인 큰나무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감염된 걸로 추정됩니다. 큰나무교회 집단 감염은 양천구 탁구장에서 비롯됐는데 탁구장과 교회에 이어 노인복지시설까지 3차 확산이 이루어진 겁니다. 어르신 보호센터가 있는 건물입니다. 이 외에도 지역 아동센터 등이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인데 지금은 이렇게 일시 폐쇄돼 드나들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동센터는 건물 4층과 어르신 보호센터가 있는 2층을 쓰고 있어 아동센터를 이용한 초등생 19명도 검사 대상에 포함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문 판매업체 집단 감염도 또 발생했습니다. 분당에 있는 방문 판매업체 NBS 파트너스 직원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관악구 리치웨이 방문자에 의한 2차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NBS 파트너스 여기를 차에 방문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접촉했던 2명에 대해서 전수조사. 현재까지 보고된 양천 탁구장발 감염자는 50명이 넘고 리치웨이 관련 감염자는 70명을 넘어섰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곳곳에서 잇따르는 산발적인 집단 감염, 그 고리를 서둘러 차단하지 못하면 수도권 대유행이 우려된다. 보건당국이 오늘 이런 강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정부는 방역을 위한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나 개인에 대해서 엄정히 대처할 방침입니다. 김영래 기자입니다. 지난달 6일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작된 뒤 감염자가 10명 넘게 나온 집단 감염 사례는 모두 10건입니다. 이태원 클럽, 쿠팡 물류센터, 수도권 개척교회, 관악 리치웨이, 양천 탁구장 관련 등 모두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달 들어선 신규 지역사회 발생 환자의 무려 97%가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의 수도권 대유행 가능성을 언급하며 위기감을 나타냈습니다. 연쇄적인 집단 감염의 고리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할 경우 수도권의 대유행 양상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긴급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구상권 청구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역 지침을 어긴 업소는 엄정히 사법 처리하고 포교시설, 한바식당, 인력사무소 등에 대한 예방적 점검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명령을 위반한 사업주나 개인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예외 없이 고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내일부턴 노래 연습장이나 유흥시설 등 8대 고위험 시설 8만여 곳에서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전자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될 경우 계도 기간을 거쳐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영업금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대구시가 코로나19 긴급 생계자금 수십억 원을 잘못 지급한 걸로 드러나 급히 환수에 나섰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을 위한 돈인데 공무원과 교직원 3,900명이 부정수급한 겁니다. 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구시는 중앙정부와 별도로 지난 4월부터 서민 가구에 긴급 생계자금을 지급했습니다. 가구당 50에서 90만 원씩.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43만 가구입니다. 정규직 공무원 및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이 있는 세대는 제외됩니다. 그런데 제외 대상 가운데 3,900여 명이 생계자금을 타간 걸로 드러났습니다. 공무원이 1,800명, 사립학교 교직원이 1,500명, 경찰과 군인의 대구시 관계기관 임직원도 껴 있습니다. 이렇게 타간 부정수급액만 25억 원입니다. 신청자의 건강보험료만 따져 심사하다 보니 공무원이나 군인연금 대상자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대구시는 대부분 본인이 아닌 가족이 신청한 것 같다며 고의 신청자는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께서 괘씸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그런 감정적인 문제하고 또 법적으로 처리돼야 될 문제하고는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대구시는 이번 주부터 부랴부랴 환수에 나섰지만 부실한 검증으로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네, 올여름은 꽤 더울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그 더위가 시작됐다는 게 느껴집니다.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서울이 오늘 33도 가까이 올랐고 경북 경산은 37도를 넘었습니다. 제주도는 내일부터 장마가 시작됩니다. 소동균 기자입니다. 햇볕에 달아오른 아스팔트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서울 도심엔 올해 처음으로 살수차가 등장했습니다. 마스크를 쓰자니 덥고 벗자니 감염이 걱정되고 시민들의 고민도 늘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좀 더 더운 것 같아요. 마스크 써가지고 숨도 잘 안 쉬어서 아무래도 밖에 나오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올해부턴 습도를 포함한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특보가 내려지는데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서울의 수온주는 32.8도까지 올랐습니다. 올해 첫 폭염경보가 발령된 경북 경산은 37.4도까지 치솟으며 전국에서 가장 더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소방대도 더위에 대비하느라 바빠졌습니다. 구급차엔 온열 질환자를 위한 분무기와 수액도 비치했고 취약계층을 찾아다니며 선풍기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더운 게야 어쩔 줄은 모르겠어. 일단 선풍기 한번 켜볼게요. 작동 잘 되나? 식사는 되도록이면 가볍게 하시고 하루에 8잔 이상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라고 해요. 내일까지 서울 등 중부 내륙과 경부 내륙엔 폭염특보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제주도엔 평년보다 열흘 정도 일찍 장마가 찾아옵니다. 중국 남부지방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일 오후부터 제주지방엔 장마비가 내립니다. 내일 밤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면서 잠시 더위가 가시겠습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몰래 들어오는 데 쓴 고무보트가 최근 충남 태안에서 잇따라 발견됐었습니다. 그런데 태안에서 또 그런 보트를 봤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확인 결과 훈련을 하던 특전사 보트였습니다. 해당 부대의 장교가 훈련한다는 사실도 모른 채 보트를 보고 신고를 했던 겁니다. DJB 최은호 기자입니다. 사람 키만큼 풀이 자란 밭을 수색하고 바다와 접한 외진 곳에도 해양경찰이 무리지어 경계에 나섰습니다. 군부대 차량들도 곳곳에 등장하고 일선 경찰도 가세했습니다. 오늘 오후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군경이 총 출동하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안훈련부대 장교가 미확인 고무보트를 신고하면서 해경이 출동했고 고무보트는 군부대 바로 옆에 해안가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밀 입국자들이 도주했다는 안내 방송까지 나오면서 마을 주민들도 놀랐습니다. 2시경 정도에 여기 방송 오더라고. 읍에서. 배가 여기 신혼 어디에 배가
하나 정착됐는데 뭐 사람들이 미륵국에서 온 것 같다고 신고해달라고. 미확인 고무보트는 군부대에서 훈련 중이던 특전사 보트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남녀 여러 명의 도주 소동이 벌어지고 출동한 군경에 이들이 붙잡혔는데 이들은 미륵국자가 아니라 근처에서 일하던 불법 체류자들로 확인됐습니다. 태안을 발칵 뒤집어 놓은 미륵국 보무보트 신고는 해프닝으로 정리됐지만 해당 부대 장교가 훈련 사실조차 모르고 신고를 해 군경이 총출동한 것은 여전히 해안 경계에 구멍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JB 최현우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구속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도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또 그 책임이 있는지는 앞으로 재판을 통해 가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강청환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나오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를 나섭니다. 사업 관련해서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의혹 있으신데 계속 부인하시나요? 기각됐죠? 고생하셨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판사는 15시간 넘게 심사를 한 뒤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팀장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불구속 재판 원칙에 맞지 않게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사건 중요성을 볼 때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이 상당한 양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혐의를 재판에서 가려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기각 결정이 아쉽지만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고 삼성 측은 이번 결정이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는 밝히지 않았으며 관련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지난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기 직전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이 수사가 적절한지 또 재판에 넘기는 게 맞는지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그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는 모레 결정되는데 이게 어떤 변수가 있을지 이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이재용 부회장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기소로 답을 정해놓고 있다며 외부의 민간 법률 전문가들에게 판단을 구하고 싶다는 겁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심의위 개최는 탄력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모레 이번 사건을 대검 수사심의위에 넘길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검찰 시민위원회 위원 150여 명 가운데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이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합니다. 수사심의위에서는 기소의 적절성 등을 판단하는데 이 부회장 측은 영장 기각에 이어 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의위 의견이 기소 여부에 강제력을 갖지는 않지만 검찰 자체 개혁안으로 내놓은 심의위가 불기소 권고를 할 경우 이를 무시하고 기소하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장 전담 판사가 구속영장 기각을 하면서도 재판에서 사건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사실상 기소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대검 수사심의위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진 고 이한열 열사의 33주기 추모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이 그 추모식을 찾아서 이한열 열사 어머니에게 경찰을 대표해서 사과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고 이한열 열사 33주기 추모식에 민감용 경찰청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복 차림으로 추모식에 참석한 민 청장은 이 열사 어머니 배은심 여사에게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죄스러움을 뭐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늦게나마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경찰을 대표해 사과했습니다. 경찰에 절제되지 못한 공권력 행사로 비극이 초래된 데 대해서 그 지난날의 과오를 참회
합니다. 민청장은 33년 전 경찰이 쏜 최루탄을 맞고 피 흘리며 쓰러진 이 열사의 모습이 가슴을 아리게 한다며 민주, 인권, 민생 경찰로 부단히 나아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지난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고 박종철 열사와 함께 이한열 열사를 언급하며 사과한 바 있지만 경찰청장이 이 열사 유족을 직접 만나 사과한 건 처음입니다. 추모식이 끝난 뒤 배 여사는 민청장의 방문에 감사하다면서도 애초에 그런 일이 없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추모식에선 최루탄에 맞은 이한열 열사를 동료가 부축하는 모습이 담긴 한화조형물 한열이를 살려내라 제막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네, 크릴 오일 제품이 혈관 건강에 좋다는 광고 많이 보셨을 텐데 식약처 검사 결과 시중에 유통되는 크릴 오일 제품 30% 정도의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송인호 기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크릴 오일 제품 41종을 검사한 결과 12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모두 회수해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5개 제품에서는 수산물 사료에 사용되는 항산화제 액톡시퀸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크릴 새우를 잡고 아마 원양이기 때문에 3 내지 6개월 정도 이상을 보관해서 와야 되는 과정에서 산화 방지 목적으로 선상에서 사용하지 않았나. 나머지 7개 제품에선 초산에틸이나 이소프로필 알코올 같은 승인받지 않은 물질이 나오거나 핵산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모두 크릴 새우에서 기름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사용된 물질들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해당 제품들을 섭취했다고 해서 바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제품 가운데 액톡시퀸의 잔류량이 가장 많은 것도 체중 60kg의 성인이 하루 한 알씩 복용한다고 할 경우 허용량의 0.8% 수준일 정도로 검출량이 많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식약처는 크릴 오일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지 않은 일반 식품인데도 혈관을 청소해준다는 등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허위 과대 광고가 많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송윤호입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대기업 계열 대형 제련소가 환경법령을 11건이나 위반해 적발했습니다. 주변 공기와 물, 땅을 오염시켜서 벌써 여러 차례 처벌도 받았지만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강석을 초고온으로 가열해 아연을 대량 생산하는 경북 봉화의 영풍 석포제련소입니다. 더군다나 영풍 석포제련소는 영남 지역의 식수원인 낙동강 발원지가 근처에 위치했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4월 특별 점검을 벌였는데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에서 11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공장 내 5개 굴뚝에서는 배출 허용 기준 대비 최대 9.9배의 아연 화합물이 배출됐습니다. 지난해 제기된 수질 오염 문제도 개선되지 않아 환경부 분석 결과 카드뮴 농도가 공장 부지 내에서는 최대 33만 배, 주변 하천에는 최대 16,000여 배 높게 나왔습니다. 제련소 그 상류 지역과 하류 지역 간의 이제 어륜의 카드뮴 농도 같은 경우는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환경부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한 부분은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2013년 이후로 환경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이미 69건에 달합니다. 환경단체는 숱한 단속에도 오염 유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돈 200만, 300만 원 그건 단속은 계속되나 계속 개선도 안 되고 개선도 하지도 안 하고 영업은 계속하는 거예요. 하지만 경상북도 측은 지난해 나온 환경부의 조업정지 조치에 대해 지나치다며 이의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제련소 측은 이번 특별점검이 경북도의 이의 신청에 대한 보복성 단속이라며 지적받은 내용 상당수는 이미 시정조치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네, 바다 위에 갈색 띠처럼 보이는 이건 해조류의 일종인 괭생이 모자반입니다. 이맘때 중국에서 제주 연안으로 밀려와 어선에도 피해를 입히는데 갈수록 양이 늘어나 매일 전쟁 같은 수거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JIBS 김현선 기자입니다. 구조용 로프가 던져지고 다이버들이 구조됩니다.
모터보트 엔진에 괭생이 모자반이 감기면서 고장나 표류하던 다이버들인데 구조에 나선 제주해경의 구조정도 엔진에 괭생이 모자반이 빨려 들어가 좌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년 5월과 6월 사이 중국에서 대량의 괭생이 모자반이 제주 바다로 유입돼 어선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모자반이 와가지고 이제 이 장비라든가 이런 걸 손상시켜 버리거든요. 요번에도 하루에 2차씩이나 견인해가지고 예인해가지고 들어온 적이 있어요. 올해는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5천 톤이 넘는 역대 가장 많은 양의 괭생이 모자반이 제주로 유입됐습니다. 지난해 4척이던 괭생이 모자반 수거 선박도 7척으로 늘렸습니다. 해안가에 밀려든 괭생이 모자반은 2달 사이 3,500여 명이 투입됐지만 아직도 다 수거하지 못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바다 수온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이달 말까지는 괭생이 모자반이 계속해서 유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JIBS 김현선입니다. 코로나19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미국 뉴욕시가 1단계 경제 정상화에 들어갔습니다. 경제활동이 부분적으로 재개되고 뉴욕 증시도 올랐는데 하지만 경제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지구 최대의 도시에서 최악의 코로나 진원지로 전락한 뉴욕에서 지하철이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줄어들면서 1단계 경제 정상화가 선언됐습니다. 지난 3월 1일 뉴욕시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00일 만이자 자택 대피 명령으로 도시가 사실상 폐쇄된 지 78일 만입니다. 그 사이 인구 840만 도시에서 20만 명이 감염됐고 2만 2천 명이 숨졌습니다. 1단계 정상화로 건설과 제조업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최대 40만 명이 일터로 복귀하고 가게 밖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됐습니다. This is a triumphant moment for New Yorkers who fought back against this disease. This was the epicenter. 뉴욕 증시도 경제 정상화를 반겼는데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코로나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갈 길은 멉니다. 일러야 다음 달 2단계로 미용실 등 서비스업이 정상화되고 식당과 호텔이 문을 열려면 3단계, 브로드웨이 뮤지컬은 마지막인 4단계가 돼야 막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 플로이드 시위 이후 코로나 2차 유행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데다 거시경제 전망도 여전히 어둡습니다. 세계은행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침체를 겪을 거라면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반년 전보다 7.7%포인트 떨어뜨린 마이너스 5.2%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정민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을 체결한 현대산업개발이 인수 조건을 원점에서 다시 협의하자고 채권단에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항공업계 인수 합병이 줄줄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업계 대규모 구조조정 우려도 나옵니다. 한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말 계약 당시 기준이 됐던 아시아나항공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계약 당시보다 부채가 4조 5천억 원, 순손실도 8천억 원 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인수 안 했죠. 근데 이미 계약금으로 2천억 집어넣은 게 있거든요. 근데 과연 저걸 경영에 정말 들어올까?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겁니다. 그래서 인수 조건을 원점에서 재협상하자는 건데 인수 가격을 낮추고 채권단 지원을 더 끌어내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현대산업개발은 내부적으로 인수무산에 대비한 대응팀도 가동한 걸로 알려져 계약 파기에 명분 쌓기란 시각도 있습니다.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역시 난기류에 휩싸였습니다. 제주항공은 5달치 체불임금 250억 원을 이스타항공 대주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주주인 민주당 이상직 의원 측은 2달치 급여만 지급하는 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제주항공은 더 싸게 살려고 하는 거고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는 돈을 더 받아 챙겨 나가려고 하고 하는 건데 그 금액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기본적으로 코로나 이후 항공 수요가 얼마나 회복될지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문제입니다. 주력 노선인 중국의 타격이기 때문에 항공사들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일본과 동남아도 이제는 같은 이유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업계 인수합병이 차질을 빚을 경우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월 이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폭행 혐의가 추가돼 이 씨의 구형량을 늘렸습니다. 이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에 열립니다.